선거제도와 관련돼서는 뭐 연구가 오랫동안 축적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연구했고, 공천제도와 관련돼서는 뭐 수없이 많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1820년서부터 1940년까지 헌팅턴 교수가 연구한 논문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나라가 32개 있었어요. 1820년서 1940년까지. 근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된 나라는 딱 3나라밖에 없습니다. 영국, 미국, 스웨덴이에요. 그 이 3나라가 어떻게 해서 끝까지 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킬 수 있었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이제 지도자의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가 그 나라가 반드시 개혁할 부분을 개혁을 한 거죠. 행정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등등을 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냉정해지고 좀 정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이제 김영배 의원님 포함해서 조혜진 의원님 열심히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시고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지만, 용어상의 문제를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 혼동을 하고 있어요. 선거구제와 선거제도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선거구제라는 거는 선거가 끝났을 때 각 정당이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거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뭐 소선거제냐 중선거제, 이거 다 선거구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거제도는 더 광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 속에서 공천을 포함해서 선거운동 방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구제와 공천제도를 당연히 연관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다면 지금 선거구제 개편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크게 3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소선구제 문제가 있다. 승자 독식이다. 그리고 사표가 있다. 지역주의가 너무나 강화된다. 이거 아닌가요?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꾸는 건 좋은데, 자, 거기 전제 조건이 뭐죠?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던져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 좀 드릴게요. 2020년도 총선 전에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 개정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때 뭐라 그랬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논리, 많은 정당들이 참여해서 다원성이 보장되고 정치가 훨씬 더 좋아진다. 됐습니까? 그 당시에 소선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양당제였습니까? 5개 정당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당제를 우리가 경험 안 했나요? 경험 많이 했습니다. 96년도 총선 때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3.1년, 더 나가서 꼬마민주당, 4당 체제예요. 그 소선구제가 되면 항상 양당제가 됩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제도에 대한 효과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을 가지고 갔을 때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는 안 한다. 그 준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됐어요? 다 폐지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패스트 트랙했었던 정당은 책임져야죠.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제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그 제도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가 얘기하는 이 제도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면은 제가 결식 내놓을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다 눈치 보는 게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국정권 갖고 있다. 제가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은 코커스로 유명한 주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아이오와 코커스입니다. 이 코커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1900년도 초에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 보수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어요. 공천권 주고 씨가 피면서 다 지명했었던 이 미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꾼 게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채택한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 통해서 이제는 공천권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어떻게까지 했냐면 지금 우리 공천과 관련된 다 당원 단계로 좀 돼 있는데 그걸 주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주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픈 프라이머리로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부작용도 많았겠죠.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지도부는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재선될 수 있는 거는 내 지역의 주민들의 지지를 받. 막말하는 사람들 막 합부라고 하세요. 반드시 응징합니다. 반드시 응징해요. 또 미국은 더 좋아요. 저 그 개헌할 때 꼭 좀 놓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임기 한 2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빨리 문제가 있는 사람 바꾸라 이거예요. 2년 하거든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놀랍게도 현역 의원의 인컴번트 어드밴티지가 90%예요. 거의 다 재선되면. 이유는 뭐냐? 열심히 자기가 정말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공천받는 거예요. 그 위스콘신주에서 얘기했던 오픈 프라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그 하나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제도도 중요하지만 구제도 바꾸는 건 중요하지만 공천제도 바꾸지 않고 나서 2022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당자가 됐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권당이 제 입당이 안 됐을 때 연정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연정하는 나라가 있나요? 연정이 됐을 때 파편화되는 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건 얘기 안 해요 지금. 그냥 다당제면 다 좋은 거라는 생각. 소선구제는 악이고 중선구제는 예를 들어 손이고. 아니죠. 가장 핵심은 지금 모든 우리 이주영 부장님도 계시고 김진표 저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 그래요. 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영향이 있으신 분인데 딱 국회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선거제도가 소선구제였기 때문에 국회 안에 들어가면은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정직해줘야죠. 의원들의 선출 과정이 가장 바뀌지 않으면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죠. 제가 한 3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제일 먼저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쓰자. 각 정당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배심원 제도를 만들어서 직접 거기서 토론시키고 물어본 다음에 김연아식으로 바로 빠트를 눌러라. 우리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끝나고 나면은 딱 앉아있으면 버튼 누르죠. 기술 점수 나오고 예술 점수 나옵니다. 토론하고 특히 이 방식은 이제 영국의 정당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일단은 중앙당에다가 다 신청을 하면 중앙당에서 심사를 해서 2-3명을 지역구로 내려줍니다. 그 지역구에서 각 당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당신이 왜 나와야 하는지 1분 스피치를 한번 해보라든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다 듣고 나서 거기서 바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당에서 최종적으로 거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입니다. 이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누가 선정하냐라는 거예요. 당대표가 선정을 하면 똑같아진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천의 과학화. 제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벼랑과 컷오프를 시킨대요. 무조건 25% 컷오프. 그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했어요. 25% 컷오프 했는데 왜 떨어진지를 몰라요. 점수 공개 안 합니다. 그냥 컷오프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통해서 가져가지를 말고 공천 기준을 아주 굉장히 개량화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정당들. 2000년대 제가 처음 만들어준 부분이 뭐냐면 공천과 관련돼서 공천 지수였었어요. 교체 지수입니다. 그 지역구 현역 의원한테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이 의원이 한 번 더 의원으로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교체 지수입니다. 2배 이상 되는 경우는 날려버려야 된다. 거기에 지역구 활동 지수까지 포함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식으로 누구나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다.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다. 근데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첫째, 이거는 현역한테 너무 유리하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또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선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정당 정치를 훼손하고 특정 진단이 가서 역선택에 의해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무조건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얘기 안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최소한도 6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전제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지금 현역 의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현역 의원은 지역구 활동도 막 하고 있죠. 할 수 있죠. 당협위원장의 직위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죠. 미국은 로컬 커뮤니티 지구당 위원장은 못 나와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이 딱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정치신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니까 최소한도 총선 6개월 전에는 모든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페어 컴피티션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지금 국회 현역 의원들이 그걸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정치 신인들은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지만 선거운동할 수 있죠? 미국은 1년 12달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그리고 지금 얼마큼 돼 있냐고 우리 선거법에 유사기한 단체 금지예요. 국회의원은 자기 지구당의 지역구 내려가면 사무실이라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정치인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지금 현역 의원은 펀드레이징 할 수 있어요? 정치인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런 것들에 대고 손을 전혀 안 보고 그냥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만 하지 현역 의원이 유리할 걸 어떻게 줄 거냐 얘기 안 합니다. 이 부분도 받쳐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방식 포함해서 정치 신인들 이렇게 되면 가장 불리한 사람이 누구냐? 여성이에요. 정치 신인입니다. 이런 분들과 하이 컴피티션 하면은 당연히 현역이 유리하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든 간에 세 번째는 선거인단 규모를 개방을 해야 된다. 역선택 문제 한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지금 선거인단의 규모가 굉장히 많아지면 역선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선거인단의 규모를 막 줄이려고 그러고 숫자를 정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드텀 일렉션 끝나고 나면은요 지금도 2년 후에 각 지역에 오픈 프라이머리 커커스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후보 선출 시기를 법제화시켜야 된다. 최소한도 6개월, 아니 3개월, 아니 6개월 전에 공직 후보 추천을 완성을 시켜놔야지만이 그 후보들이 그 기간 동안 뭘 만들죠? 정책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뭐 한 달 남겨놓고 하고 어떤 때는 뭐 며칠 남겨놓고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다 결정돼 있죠. 내년도 총선 4월 10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날짜를 정했다가 바꾼 거거든요. 미국식을 통합해가지고 이런 거라든지요. 결국은 조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제도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선거구제와 공천제도를 동시에 함께 개혁을 해야지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지금 구제 문제, 선거 구제만 가지고 있다가 공천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부 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4월 총선 끝나고 나면은 현재의 대표 말 안 듣습니다. 나는 공천에 상관없는데?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공천 관련 못해요. 자기 임기가 더 길다 말이죠. 그럴 때 굉장한 파편음이 올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미국식의 크로스보팅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화된 얘기만 가지고 한국 정치가 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건 연목구호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의 시작은 바로 공천제도의 개혁이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공천 개혁에서도 시작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논의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막판에는 다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해보세요. 2002년도 노무현 바람의 핵심이 뭐죠? 국민참여 경선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200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이 제도는 실은 97년도 경선 때 당시에 YS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그 정당에서 신한국당에서 구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령이 있어서 고민을 막 했었어요. 그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고 해서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다 만들었어요. 근데 다 지나간 얘기지만 YS 대통령 전화 딱 한 통 받으니까 무역. 그냥 현역 옛날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참여 경선제 5만 명밖에 안 했어요. 2만 5천, 2만 5천 명. 지금도 보면은 2만 5천 명의 당원과 2만 5천 참여했는데 2만 5천 명 누가 참여했는지 자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많이 참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제도 하나로 결국 노풍이 불었고 노풍은 결국 새로운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렸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 참여를 제도화시켜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뭐 소송구제를 하든 중성구제를 하든 도농복합제를 하든 아무나 상관이 없다. 이게 우선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발제를 계속 감사합니다.